자, 양도의 개념 갈게요, 여러분. 양도의 개념, 별표 3개. 물어볼 거 많고요. 단독 문제 충분히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 일단 우리 양도소득세에서 말하는 양도가 뭐냐라는 거 한번 보죠. 양도소득세, 이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양도로 보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돼야 돼요. 양도소득세에서 양도로 보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이때 여러분, 양도소득세에서 양도로 본다는 것은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양도로 본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과세를 한다. 그러면 양도로 안 본다는 것은 과세를 하지 않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시험에서는 여러분한테 두 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양도로 보는 사례와 양도로 보지 않는 사례의 구분 문제가 나오거나, 또는 특수한 거래에서의 유상양도와 무상양도의 구분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일단은 세 가지 조건이 뭔지를 아셔야 되는데, 첫째,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서 사실상 이전이 되어야 됩니다. 소유권이 어떻게 됐어야 된다? 이전되는데 실제 소유권이 이전되어야 된다. 그럼 여기서 사실상 이전의 것은 공부상의 등기나 등록 등과는 묻지 않겠다, 그 얘기입니다. 공부상의 등기나 등록이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것은 묻지 않는다. 불문. 사실상이 된 거죠. 그러면 자 보세요. 공부상의 등기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았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그것이 사실상 뭐가 된 거다면 이전이 된 거다. 그러면 양도로 본다, 안 본다? 본다, 그예요, 여러분. 지금 매수자가 이전 등기를 안 하는가? 분명히 도장은 팔고 나왔는데, 그러면 그에 따라서 매수자가 뭘 해야 되는데 이전 등기를 했는데 이전 등기를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상에는 변동이 있어, 없어? 없죠. 그렇더라도 매매 등을 해서 사실상 어떻게 됐다면 이전됐다면 양도를 본다, 안 본다? 본다. 그러면 거꾸로 등기가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사실상의 이전이 아니라 형식상의 이전에 불과하더라. 그러면 양도를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 얘기, 여러분. 그러면 형식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대표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여러분. 민법에서 배우셨을 겁니다. 뭐 신탁법상 신탁이죠. 신탁법상 신탁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뭡니까? 그 소유자인 위탁자의 부동산이라는 어떤 신탁 재산이 관리자인 누구한테, 수탁자한테 명의가 넘어갑니다. 신탁법상 신탁의 가장 큰 특징은 명의가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뀌어요. 위탁자로부터 누구한테 넘어가요? 수탁자로 명의가 넘어간다고. 그래서 등기부를 보면은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가? 수탁자. 근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신탁은 매도한 것이 아니라, 팔은 것이 아니라 맡긴 거야. 그죠? 믿고 맡긴 거죠. 신탁. 믿고 맡긴 거죠. 맡긴 거지 판 게 아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명의는 누구 명의로 넘어갔어도, 수탁자로 넘어갔다 하더라도 그는 사실상 이전이다, 형식상 이전이다. 형식상 이전이야. 왜냐하면 신탁 계약이 종료가 되거나 해지가 되면 다시 원소유자는 누구한테 와야 되는 게 원칙이야? 위탁자한테 와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예, 그래서 이때에 이렇게 신탁으로 인해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그럼 우리 무조건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무조건 신탁이 나오면 무조건 양도다, 아니다? 아니야. 이거는 명의만 바뀐 거야. 두 번째가 이건데,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중요한 조건이요. 사실상 이전되면서 반드시 대가가 존재하는 무슨 양도 된다, 여러분? 유상양도 된다. 유상양도. 여기서 유상이라는 것은 뭐를 말하냐? 대가를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대가를. 즉 분명히 명의가 넘어가고 그에 따른 뭐를 받았어야 된다? 대가를 받았어야 된다는 얘기죠. 대가를 받기만 하면 그 대가의 종류라든지, 그러니까 뭘 받았느냐는 묻지 않았다. 뭔지 받았으면 되는 거야. 그럴 뿐만 아니라 그것이 네가 매도하고 싶어서 매도한 거냐, 또는 너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수용을 당했느냐, 이런 거 묻는다, 묻지 않는다? 묻지 않습니다.
내가 매도 팔고 싶어서 파는 게 아니라 수용당한 거야. 그럼 수용은 내가 일부러 매도하고 싶은 게 아니라 강제적으로 법률에서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죠. 그래도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없다. 양도 의사가 없다. 예를 들어서 뭐로 넘어갔다? 콩매나 경매로 넘어갔어. 빚을 못 갚았더니 은행에서 뭘 집어넣어 버렸어? 경매 집어넣었죠. 또 내가 내 토지가 뭘 당한가? 협의 매수나 뭘 당했다 여러분? 수용당한 거죠. 얘들은 자발적이에요? 강제적이에요? 강제적 양도야. 강제적. 특징이. 그래도 여러분 공매 경매가 되면 무슨 관계가 존재하죠? 여러분 경락가액이라는 대가적 관계가 존재하는 거죠. 경락을 받은 사람은 그 경락 조건에 따라서 경락대금을 완납해야 명의가 넘어가잖아. 그러니까 비록 무슨 양도지만 대가가 있는가 없는가? 있는 거죠. 여러분 내 토지가 협의 매수나 수용당했을 때 내 토지가 수용당해서 그러면 그냥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넘겨주고 나온다? 뭘 받고 나온다? 뭘 받고 나와? 그죠? 여기는 보상금이나 대가적인 관계가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토지가 협의 매수 수용당했다? 양도로 본다 안 본다? 본다라는 거죠. 본다. 이해하세요? 이런 특징을 놓치시면 안 돼요. 이건 꼭 적어 놓으셔야 돼요. 공매, 경매는 어떤 대가적 관계가 있다? 경락하기란 대가적 관계가 존재한다. 협의 매수나 수용을 당했다? 비록 무슨 양도지만 강제적 양도지만 무슨 관계가 존재한다? 보상금이라는 대가적 관계가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부모님이 농사를 지면서 뭘 갖고 있다? 농지 갖고 있다. 근데 그 농지가 개발되면서 뭘 해야 되는 거야? 수용당하는 거죠.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물어봐야 돼. 아버지 농사 진 적 없어요? 우리 집은 대대로 공무원 집안이다. 에이씨. 이제는 사실 뭐 거의 이제 개발기가 끝났죠. 우리나라는 개발기가 끝났어. 이제 성장기도 아니고 이제 성숙기야. 이제 침체로 가는 거야. 침체. 더 이상 어떤 고도의 성장을 추구할 수가 없는 단계죠. 이제 꼭지점에 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경기가 올라가지 못하고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이제 하향하는 하향. 지금 뭐 우리나라를 둘러싼 거시경제 지표가 아주 안 좋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계속 어렵죠. 최근에 뭐 뉴스나 여러분 뭐 조금이라도 뉴스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의 금리가 드디어 제로금리 예시에서 인상됐죠. 0.25%포인트 인상됐죠. 그래서 0.25%에서 0.5까지 이제 유지가 되는 거죠. 미국의 금리가 자꾸 올라가는 거죠. 미국 금리가 올라가니까 미국에서 투자하지 않고 신흥국에 투자했던 투자 자금이 미국에서 이자를 주니까 이제 안전한 미국으로 자금이 빠져나가는 거죠. 이게 문제야. 세계 경제가 지금 가장 휘청거리는 게 뭐냐면 미국에서 투자를 않고 해외에 투자했던 특히 신흥국가 조금 위험성이 있지만 성장성이 있는 국가에 투자했다가 이제 세계 통화라는 달러의 가치가 어떻게 되는가? 금리가 올라가니까 올라가는 거죠. 가치가. 그러니까 투자 자금이 빠지면서 가는 거죠. 그럼 빠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 우리나라도 인상해야죠. 근데 그 미국 금리 인상하기 전에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먼저 발표했죠. 어떻게 해서? 동결시켜 버렸죠. 뭐 그런데 관심이 없어? 에이씨, 그게 어쩌라고? 에이씨. 어쩌라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이제 힘든 거야. 전문가가 못 되는 거죠. 거시 경제에 따라서 그로 인해서 우리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을 여러분은 보셔야죠. 크게 부동산 시장과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쳐버린 거죠. 그러면 해외 자금이 빠져나가는 걸 방지해서 우리도 금리를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 올릴 수밖에 없어. 그러면 올리면 지금 우리나라 가계부채, 정부부채는 말할 것도 없고 가계부채가 지금 최대 지금 꼭지점 찍고 있어. 그러면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기존 차입자들에 대한 조달 비용이 어떻게 되는가? 증가되는 거죠. 증가되는 거예요. 그 대출 받은 사람은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그동안은 내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도 부동산을 투자해도 가치가 남았어 안 남았어? 남았죠. 왜? 그때는 물가가 어떻게 하니까 상승하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도 동반 상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정 기간이 지난다면 대출 원리금을 갚아더라도 부동산 가격 상승폭이 더 큰 거지. 이해하셨나? 그래서 예전에 대출 받아서라도 살아왔어 주택을. 근데 지금 아니죠. 올해 엄청난 분양 신청이 일어났어요. 자, 지금 현재 주택 공급이 지금 올해 엄청난 청약을 받고 결국 2년 후에는 이제 아파트가 완공되면 이제 공급 물량이 대폭 증가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공급 물량이 증가되니까 뭐야? 미분양 사태가 이제 속출하는 거야. 실제 지금 뭐 했더라도 계약했더라도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야 내가 대출금을 받고라도 버틸 수 있는데 가격은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되는가? 장기적 추세입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 자꾸 뭘 따져. 추세는 하락이야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은행에서 당연히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들고 담보물 평가액이 줄어들니까 대출 가능이 줄어들고 대출 가능 줄으니까 기존 대출자한테 뭐라고 그러는 수밖에 없어. 일부 상한하라. 그래서 지금 대출 완화야 규제야 이제 규제로 바뀌고 있잖아. 그 큰 우리 거시경제 지표가 지금 아주 안 좋습니다. 그러나 뭐 우리는 그런 게 문제가 아니죠. 시험이 붙느냐 못 붙느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년에 합격하고 필도 딱 나가면 부동산 경기가 확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 기껏 시험부터 갖고 나왔더니 그럼 여러분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또 찾아봐야죠. 자, 세 번째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시험에서는 주로 여기를 많이 물어봐요, 여러분. 여기를. 그런데 여기에는 또 하나가 있는데 그 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여러분 그 양도 행위가 일시적, 우발적 양도됩니다. 중요합니다. 일시적, 우발적 양도됩니다. 여기서 일시적, 우발적 양도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여러분 사업성이 없어야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꼭 잡으셔야 됩니다. 사업성이 없어야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즉 사업행위다, 사업행위가 아니어야 된다. 그게 아니야.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했는데 그것이 일시적, 우발적이 아니라 계속적, 반복적이야. if 계속적, 반복적인 양도다. 계속적, 반복적 양도라는 것은 양도 행위가 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업행위라는 얘기죠. 사업행위. 그럼 사업성을 띠고 있을 때는 양도소득세로 과세가 되는 것이 아니라 뭐로 과세가 된다? 종합소득세인 사업소득세로 과세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업행위로 하는 대표가 바로 누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부동산 매매업자, 주택 신축 판매업자, 이런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이런 사람들은 그 매매행위, 양도행위가 무슨 행위다는 얘기야, 여러분? 사업행위다 그 얘기죠. 그럴 때는 양도소득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간다? 종합소득세로 갑니다. 종합소득세. 근데 이건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 왜 외우실 필요냐면 여기 다 뭐라냐면 이 사람은 무슨 행위로? 사업행위로 양도한 거구나. 그럼 사업행위로 양도한 거라면 이때는 양도소득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간다 여러분? 종합소득세로 과세하는 거죠. 그러면 양도소득세로 과세를 할 때와 종합소득세로 과세할 때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뭐로 과세가 되면 종합소득세로 과세가 될 때는 양도소득세와 어떤 점이 달라지냐? 다른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이란 다른 소득과 어떻게 된다? 합산 과세가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네, 이러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그러니까 시험에 이렇게 나와서 다음 사례 중 양도로 보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구분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은 그 사례를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 조건을 충족한가 못 충족한가 그걸 판단하시는, 이게 판단 기준이야. 양도로 보는 판단 기준이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판단 기준을 알라는 얘기예요, 저는. 사례를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 판단 기준을 알라는 얘기입니다. 판단 기준.
그러면 어떠한 사례가 나와더라도 대법원 판례 아니라 대법원 판례 할아버지가 나와도 여러분은 이 조건을 충족했는지 못했는지 해서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양도로 보는 것이고, 이 중에서 하나라도 요건을 위반하면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이렇게 개념을 꼭 잡고 계셔야 됩니다. 요거를 꼭 좀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그 어떠한 양도의 구분 문제가 나다도 여러분 앞에 답이 보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보충 정리를 한다면은, 저는 상당히 이걸 무척이나 강조하는 사람인데, 저는 부동산 세법을 강의할 때 항상 이 그림을 그려놓고 합니다. 난 내가 이 그림을 그리고도 내가 막 감복해. 탐복해갖고 그냥. 자, 부동산을 취득했다. 취득 당시 가액이 3억 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때 취득자는 뭘 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취득세. 은행에서 대출 받았으면 등록 면허세. 그다음 이거를 6월 1일 현재 뭐 하고 있으면 보유하고 있으면 뭐가 보되는 거예요, 여러분? 재산세, 지역 자원시설세, 고액이면 종합부동산세. 우리 여기까지 배웠던가. 그다음 이제 부동산을 뭐 하는 거 이제 처분하는 거죠. 이때 처분가액이 얼마냐냐? 5억 원이었어요. 5억 원. 그러면 여러분 양도소득세로 오면은 이때 숫자 가액은 다 뭐를 말한다? 실질 거래가액을 의미한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원칙 뭘로 계산하라? 실가로 계산하는 겁니다. 실가. 놓치면 안 돼요. 이런 기본적인 개념만 알고 있어도 답을 구하시는 문제도 나와요. 실제 최근에도 나왔었고요. 다음 중 양도책 계산하라. 양도책, 이 부동산의 양도라는 양도책은 얼마냐 해놓고 여러분한테는 출전의 자료를 두 가지 제시합니다. 뭐와? 실질 거래가에 대한 자료와 기준시가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걸로 계산할 거냐? 그거 물어보는 문제. 최근에도 나왔었네요. 그러면 여러분 이 양도가 됐어. 예를 들어서 우리 조금 더 명확하게 해서 갑으로부터 을한테 양도했다 봅시다. 그러면 갑한테는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양도소득세. 을한테는 얼마에 대해서? 자, 5억 원인데 문제는 양도세는 5억 원이라는 걸 다 과세하는가? 아니, 양도가액 얼마에서? 5억 원에서 당초 취득가액 얼마? 3억 원을 뺀 금액. 이걸 우리 뭐라는 거야, 여러분? 양도 뭐라 하는가? 이거를 차익 그러는 거죠. 얼마? 2억 원이죠. 근데 이거를 산 사람은 얼마 주 샀어 지금? 5억 주 샀죠. 그러니까 취득세 과세가액은 얼마 되는 거고, 을한테 부과되는 취득세 과세가액은 얼마 되고, 5. 갑한테 부과되는 양도세 양도세가 얼마 되는 거고, 2억이 되는 거죠. 그죠? 하나의 거래인데, 하나의 매매 거래인데 양도자와 양수자의 과세가액이 같아 달라? 다르죠. 그러면 둘 다 뭘로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가로 신고해야 되는 거죠. 실가로 신고해야 되잖아. 그럼 이때는 도자와 수자가 뭐를 줄이면? 양도가액을 줄이면 양도자와 양수자가 모두 과세가액이 줄어드는 거죠. 실제 얼마 매매가 되는데? 근데 이 도자, 갑과 을이 공인중개사인 여러분한테 계약서를 하나 더 써달라는 거야. 얼마짜리로? 4억짜리로 하나 더 쓰시오. 그래서 무슨 계약서 써달라는 게 여러분한테? 다운 계약서 써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운 계약서를 써달라는 이유는 뭐야? 결론 그거예요, 여러분. 이때는 도자와 수자가 이해관계가 일치가 되어 상반돼요? 일치되는 거죠. 둘 다 거래가액을 적게 신고함으로써 도자는 뭘 적게 내겠고,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고자 하는 거고, 을은 취득세를 적게 내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는 거죠. 이때는 이해가 일치되는 거죠. 자, 여러분이 실무 나갔는데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야. 도자와 수자가 다운 계약서 써달라는 거야, 여러분한테. 그럼 여러분 어떡하냐고. 여러분이 안 써주면 딴 데로 가겠대. 새고 생게 공인중개사 사무실인데 뭐. 모처럼 손님 와갖고 오늘 거래 종결되는 줄 알았는데 이러면 어떡할 거냐고. 1번 써준다. 2번 버틴다. 세 번째 살살 빈다. 어떡할까? 살살 빌어?
공인중개사 뭘 그리 잘못했다고 빌어. 버틴다? 그러면 거래가 없어지는 거죠? 설명을 해줘야죠. 설명을. 지금 이 시점에서는 둘 다 과세가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지만, 자, 을아 봐라. 네가 보유하다가 병한테 뭐 했어? 양도했어. 얼마에? 6억 원에 양도했다 봅시다. 무슨 가액이야? 실가. 그러면 결론, 을은 얼마 주고 사서 얼마 판가? 실은 얼마? 5억 주고 사서 6억 원에 파는 거죠? 그럼 양도 차이가 얼마 돼? 그런데 뭘 쓰면? 다운 계약서 쓰면은 너는 양도 차익이 얼마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때 줄였던 1억 원이 어디에 붙어버려? 양도소득세에 붙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취득세 세율이 높아요? 양도소득세 세율이 높아요? 이건 맞아보면 알아. 맞아봐야 알아. 그러면 물 입장에서는 이 당시 병한테 양도할 때 얼마에 양도한 거를 신고할까? 6억 원에 양도한 거는 맞죠? 그럼 얼마 주고 산 거를 신고해야 되는 거야? 5억 주고 산 거라면 이 사람은 다운시킨 거죠? 부정행위 한 거야 이거? 여러분 이중계약서 때문에 우리 양도소득세 무슨 행위에 해당하는가? 부정행위 전형적.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 세법상 이중계약서를 썼다는 것은 허위계약서고 그게 업이냐 다운이냐 묻지 않고 얘는 무슨 행위야? 부정행위입니다. 부정행위. 그러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 몇 프로 맞아요? 부정행위일 때 신고 불성실 가산세 몇 프로 맞아야 돼? 죽어! 몇 프로 맞아야 돼? 40% 맞잖아. 40%. 무슨 행위 했으니까? 부정행위니까 40% 때린단 말이야. 과소신고분에 대한 부정행위 40% 때려요. 그리고 이때에 이 줄인 양도 다운시킨 1억 원에 대해서 과세관청이 부과할 수 있는 제척기간은 몇 년이 되냐? 제척기간은 몇 년이 지나기 전까지 과세할 수 있어. 과세관청은. 기본은 몇 년이지만 5년이지만 얘는 무슨 행위니까? 부정행위니까 따블로 간단 말이야. 몇 년? 10년. 즉 10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과세관청은 언제든지 때릴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야. 있다. 그러면 자 10년이 안 됐는데 을이 지금 병한테 파는 거죠. 을은 고민할 수밖에 없죠. 실제는 얼마 주고 샀는데? 5억 원이 주고 샀는데 5억 원인데 지금 그 계약서에는 얼마짜리 되니까 취득당시 계약서가 4억 원이라는 거죠. 그러면 을은 과세관청에 신고를 할 때에 내가 얼마 주고 산 거로 할 거냐는 이제 선택적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실제 취득가액 5억 원을 신고할 거냐 아니면 다운 취득가액 4억 원을 할 거냐. 그럼 을은 어떤 액션을 취할까요, 여러분? 과소 신고한 1억 원에 대한 취득세가 추징이 들어오더라도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부담을 피하고자 한다. 그냥 울며겨잡기로 다운계약서로 간다. 아닙니다. 이 사람은 당연히 실가로 신고합니다. 실가로 신고합니다. 왜 실가로 신고하면 얘는 뭘 줄인 거죠? 취득세를 줄였죠. 그 대신 지금 양도소득세 증가된 거죠. 그럼 이때 세부담의 크기를 비교하면 어디가 더 크다? 그러니까 취득세 맞더라도 나는 제대로 신고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무서에 뭐라고 그러는가? 세무서장, 실은 내가 갑한테 살 때 4억 주고 산 게 아니라 얼마 주고 샀다? 5억 주고 샀다라고 신고하겠죠. 그러면 세무서장 뭘 제시하라 그래? 증빙서를 제출하시오. 그럼 뭐가 있어야 돼? 계약서.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저 카메라가 있어갖고. 그러면 여러분이 다운계약서 쓸 때 어떻게 해줘야 돼? 그러면 여러분은 실제 계약서가 있고 다운계약서가 있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써야 돼? 공인중개사 됐을 때. 이런 얘기는 누가 얘기 안 해줘. 나 말고는 까불고 있어.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다운계약서 쓰면 여러분 실지 계약서는 여러분 보는 앞에서 찢어버려야죠. 3자 대면하에서 앞에서 보는 데서 찢어버려야지. 말소시켜야 된다고. 근데 만약에 실가 계약서 따로 있고 다운 계약서 따로 있어. 그럼 이 사람은 신고할 때 무슨 계약서 제출할까? 실제 계약서 제출하겠죠. 다운 계약서로 하면 양도세 많이 내니까 무슨 계약서 제출하는가? 실가 계약서 제출할 거 아니야. 봐라, 이 당시에 5억짜리 있지 않냐. 그러면 여러분도 걸리는 거죠. 공인중개사도. 공인중개사 걸리는 거야. 아씨, 수수료 요만큼 먹으려다 과태료 렌트 두들겨 맞고 영업정지 당하고, 씨, 공인중개사 이리 휘청 저리 휘청. 아이고, 씨. 도자한테 휘둘리고 수자한테 휘둘리고. 그러니까 만약에 무슨 계약서 쓰게 되면, 다운 계약서 쓰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없애버려야죠, 없애버려야죠. 그런데 만약에 얘가 있어갖고 이걸 실가로 얼마 신고했어? 5. 그럼 세무서장 어떻게 할까요? 세무서장은 을을 잡아요, 갑을 잡으러 가요? 갑한테 갑니다. 갑. 알았어. 아, 네 말이 맞네. 5억이 맞네. 그리고 갑한테 과세예고 통지 보냅니다. 너 2011년도에 부동산을 양도할 때 4억 원이 양도한 게 아니라 5억 원이 양도했더라. 그러면 과소신고 금액 1억 원에 대한 양도세 추징 들어가고 거기에 대해서 뭘 때려요, 여러분한테? 이 기간 동안에 대한 뭘 때려야 돼? 당연히 과세관청은 가산세 때린단 말이에요. 가산세. 그래서 뭐와? 신고 불성실 가산세 몇 프로 때리고 과소신고 금액 40%야. 40%. 과소신고액 지금 얼마야? 1억이죠. 1억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서 그 1억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몇 프로를 40% 신고 불성실 가산세 때려. 그리고 또 뭘 때려야 돼 이제? 과소신고분에 대한 1억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소신고분에 대한 뭘 때려야 돼 이제? 납부 불성실 가산세 때려. 하루당 10,000분의 3에다가 365일 곱하기 연수 곱하면 아주 좋을 거야. 그래서 1억 원 과소신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액가 추징세기죠 이게. 여기다가 뭘 때려서 가산세를 얹힌 금액을 계산해서 여러분한테 과세고 통지 보내줍니다. 실은 가봐. 글쎄 누가 얘기했다고 내가 말을 못하겠는데 너 그때 4억 원이 아니라 5억 원에 매도했다고 그런다. 누가? 네 말이 맞다면 4억 원에 매도한 게 맞다라면 증빙자료를 제출하라. 과세관청은 아직은 제3자 입장이야.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니까. 그 대신 얘 말이 맞다면, 을이 말이 맞다면 너는 양도소득세 추징 들어간다 하면서 과세고 통지 오는 거죠. 그게 이제 몇백 몇천만 되는 거야. 그러면 그걸 받은 사람은 이제 다리가 후들후들 거려. 몇백만 원이면 모르겠는데 이게 1,000만 원 단위가 될 수도 있고 그 금액에 따라서 금액은 하늘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거야. 그 세금을 더 내래 지금. 그럼 과세관청은 당연히 누굴 잡으러 가? 근데 뭘 계약서를 갖고 있으면 실지 거래 계약서를 얘가 제시하면 얘는 걸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 토내는 거야. 이걸 보여줘야지. 이걸 보여줘야죠 여러분이. 그래도 다운계약서 쓸래? 어떡할래? 그리고 실제 이거 그리기 전에 이미 여러분 끝났죠. 이거 그리기도 전에 여러분이 이미 무슨 액션을 취했어. 공인중개사라서. 내가 뭐 한 게 없는데. 여러분이 한 게 있어요 없어요? 공인중개사라서. 했잖아 이미. 뭘 했어? 부동산 거래 신고했잖아. 언제? 계약일로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 이미 뭘 신고해서 실지 거래가 신고했잖아. 응? 그런 걸 제시할 수 있어야죠. 너희는 이미 과세관청에 보고가 됐다. 시군구청에 얼마로 매매가 이루어진 게 5억 원의 매매가 이루어진 게. 그래야죠. 그래도 뻑뻑하면 이것까지 가는 거야 이제. 무서워. 세금 추징했다고 과세 예고 통지서 오면 진짜 이때는 뭐 어쩔 수 없어요. 알죠? 잘 알죠? 이미 우리 여기도 몇 분 있잖아. 2011년도 2012년도 소득세 추징 들어왔잖아. 응? 추징 들어가고 왔잖아 저한테. 그러면 뭐 어떡할 거야.
그분 벌써만 해도 그 추진 들어온 것만 해도 몇 백이 되는데. 몇 백이야, 몇 백. 참나. 한번 맞아볼죠?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운가요, 여러분? 정말이야, 이거. 그래서 요 관계를 여러분 한 번쯤 꼭 좀 그림이라든지 그려놓으시고 사진 찍어놓으시고, 예, 실제 다운 계약서 썼을 때 나중에 이게 어떤 효과를 미치는가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죠. 이 정도 설명하면 거의 이제 끝나, 꼴이 내려. 자, 그래서 여러분 요걸 꼭 좀 잡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이제 우리 비과세 갑시다. 비과세. 자, 현행 소득세법상 비과세는요, 몇 가지가 있냐면 양도세 비과세는 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 보시면은 비과세 종류 나와 있죠. 몇 가지? 3가지. 첫째, 1번 파산선고 처분 있죠. 2번 뭐죠? 농지의 교환이라고 하죠. 여러분 농지 시뻘겋게 동그라미. 잊으시면 안 돼. 공인중개사가 되셔 뭘 매매하면 농지의 매매를 중개하면 농지는 세법상 우대 대상이야, 규제 대상이야? 우대 대상이야, 우대 대상.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한 규정을 딱 준비해 놓고 고객한테 보일 수 있을 정도로 파워포인트라든지 뭘 작업해 놓고 있어놔야죠. 그 다음에 가장 실무에서 일어나는 게 바로 뭐야? 그 유명한 1세대 1주택가 부수토지죠. 자, 뭐 2015년도 강의 대비로 할 때도 엄청 강조했습니다. 반드시 시험에 나올 거다. 나왔죠. 나왔을 뿐만 아니라 계산 문제로도 나왔죠. 계산 문제. 겸용주택에 대한 비과세와 과세의 면적을 구분하는 문제가 나왔죠. 계산 문제. 물론 우리는 주워 먹었죠. 그냥 빨도 꼽아갖고. 답이 그냥 손 들고 있었으니까. 까불고 있어요. 자, 이거는 뭐 여러분이 실무 나가서도 반드시 여러분이 잘 정리해 놓고 있다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를 여러분 판단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때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뭐죠, 여러분? 여러분 판단해봐. 여기서 1세대 1주택가 부서져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뭐야, 여러분? 아니지. 양도 목적물이 뭐라는 게 중요한 거야, 지금. 그래, 이거잖아. 이게 중요한 거 아니야. 세법은 농지는 물론이지만 뭐는 주택은 우대 대상이야, 규제 대상이야? 우대 대상이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중개한 목적물이 뭐면 주택이면 여러분 반드시 뭘 판단할 줄 알아야 돼? 비과세인지 아닌지를 여러분이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되지. 그걸 고객한테 설명해야 돼. 물론 고객이 먼저 물어보겠지만 여러분한테. 그러면 이때 양도 목적물이 주택일 때에 소득세법상 어떠한 요건을 충족했을 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를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뭐. 그러면 따져봐야죠, 여러분이. 이 주택을 양도했을 때 뭘 받으려면 비과세를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역시 몇 가지 조건을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런 조건을 여러분이 따질 수 있으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고 이런 걸 접근이 나왔을 때 어떻게 접근할지 접근하는 메커니즘 자체를 모르면 이제 삽질하는 거죠. 그러면서 공인중개사라고 사무실에 앉아는 있죠. 여기 학원 끝나고 쭉 내려가 보세요. 전철역까지 공인중개 사무실 쭉 있습니다. 참 답답하죠. 사무실은 앉아있건만 뭘 아는 건 없어. 그냥 지도, 그 지도 2장은 펼쳐놨어. 역세권 지도 하나고 전국구 지도. 짜장면집이나 파출소에서 보던 거. 책장은 없어. 여러분 아니 솔직히 지나가다 한번 보시라고. 여기 쭉 내려가다 봐보세요. 공인중개 사무실. 난 정말 그게 불만인 사람인데 시험에 어렵게 공부하고 붙었어. 그러면 자기의 전문적식을 쌓아놔야 될 거 아니야. 앞으로 이제 먹고 살기 위한. 근데 안 해 그런 노력은. 한번 여러분 지나가다 한번 보세요. 공인중개 사무실에 책장에다 갖춰놓고 얼마나 그렇게 자료를 준비하고 연구를 하고 있는지. 그냥 모니터 앞에서 이렇게 쳐다만 보는 거야. 그리고 창밖 쳐다보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그래서 왜 이렇게 안 돼요? 안 돼요. 물어보고 싶어요. 저는 그런 분한테. 당신이 고개 끌 수 있을 만큼 준비가 되셨나요? 그러면. 모든 사업이 지금 뭐 사업한다고 해서 뭐 기다렸다는 듯이 고객들이 오는 업종이 있다면 저 좀 꼭 소개시켜 주세요. 내가 그거 할 테니까 강의고 나발이고 아니에요. 문을 열면 열었다는 듯이 그냥 기다렸다지 오는 데가 있냐고. 뭘 열면은 그걸 알기 위해서 광고도 해야 되고 마케팅도 해야 되고 수많은 액션을 취할 수밖에 없죠. 요즘은 외부로 다 뜨잖아. 이 방 저 방 다방. 그 공인중개사 어떻게 버틸 거냐고. 지금은 다 인터넷에 다 뜨는데.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을 추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공부하시라, 연구하시라 그러는 거예요. 복덕방이 되지 마라. 그럼 이런 판단해야죠. 자, 첫째 조건이 뭐예요, 여러분? 1세대가. 두 번째 조건, 국내에 뭐를? 1주택을. 세 번째, 몇 년 이상? 그러면 여러분이 무기는 이게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어떤 의사결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컨설팅을 제공할 수밖에 없죠. 다방에는 컨설팅 제공 능력이 없잖아. 어떤 경제적 사건이 발생할 때 그 경제적 사건에 해결하는 어떤 컨설팅 능력을 여러분이 갖고 계시면 사는 거고, 없으면 이제 다방에 다 뺏겨. 이러한 세 가지의 조건을 반드시 뭐 했을 때 여러분? 충족하면, 모두 충족하면 뭘 받는가? 비과세. 다 주의사항. 어느 날 현재 여러분? 어느 날 현재야? 여러분 양도세는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는 항상 양도일 현재 시점이다. 자,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건 현재 시점입니다. 이 조건을 충족했니 못했니는 판단 시점은 어느 시점에서만 따져라? 양도일 현재 시점. 여러분 학계에서 거시경제, 부동산 경제학을 배울 때 저량 변수, 유량 변수, 스타, 플로우 배우셨나요? 예. 그럼 얘는 저량 변수야, 유량 변수야? 배우나 안 배우나 차이는 없네. 듣긴 들었다. 유량 변수야, 저량 변수야? 저량 변수죠. 스탁이니까. 집에 갈까? 자, 여러분 제가 주택을 취득했어요. 그래서 취득해서 보유하다가 이 주택을 처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했어요. 얘를 처분한 다음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 좋은데 다른 주택을 먼저 뭐한가? 취득한 거죠. 그럼 이때부터는 이제 몇 주택이라는 걸 여러분 판단하셔야 되는 거야. 2주택이라는 얘기죠. 자, 이 상태에서 요걸 A주택이라 하고 요걸 B주택이라 할까요, 여러분? 그럼 조금 구분이 쉬워질 것 같네. A주택을 처분했어요. 그러면 비과세 여부는 어느 시점에서 따지란 얘기야? A라는 주택을 뭐할 시점에서? 처분할 시점에서 요걸 따지란 얘기야, 여러분. 그러면 양도 A라는 주택을 처분할 시점에서 몇 주택으로 판정돼야 돼, 여러분? 그러니까 얘는 과세야, 비과세야? 과세야, 기본이. 왜 과세야? 2주택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A주택을 처분한 사부터는 이제 몇 주택이란 얘기야? 1주택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이번에는 B주택을 처분했어요. B주택을 뭐 했다고요? 처분했다고요. 그러면 양도 목적물이 뭐니까? 주택이니까 뭘 따져야 돼? 비과세 여부 따져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에 이 B라는 주택을 양도할 당시의 주택수는 몇 개냐는 얘기야? B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주택은 몇 개냐고? 1주택이란 얘기야. 1주택이죠. 얘는 몇 주택 상태가 있었어? 근데 비과세 여부는 보유 기간 내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요 충족 여부는 어느 시점으로만 따져라? 양도일 시점으로만 따져라, 그 얘기야. 그러면 B주택을 양도할 때는 몇 주택이고? 1주택이죠. 요거 하나 충족했죠. 1세대가 1주택 요거 충족했네. 이제 뭐만 충족하면 돼? 예,
요 뭐 한 날부터 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비주택을 뭐 할 때까지 양도할 때까지 요 기간에 몇 년 이상만 나오면 2년 이상 보유만 나오면 뭐는 비과세 받을 수 있어. 얘는 어떤 주택은 비과세 받을 수 있어, 비주택은 비과세 받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이해하시나요? 그러니까 얘는 몇 주택 상태가 있었지만 2주택 상태가 있었죠. 그런데 이때의 비과세의 주택수는 보유 기간 내 이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어느 시점으로만 따져라? 양도의 시점으로만 따져라 그 얘기죠. 그러면 비주택을 양도할 때는 몇 주택으로 판정됐기 때문에 1주택으로 판정됐기 때문에 A주택일 때는 뭘가 과세될 수 있지만 A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될 수 있지만 B주택은 비과세 받을 여지는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 B주택을 양도했을 때 이런 것을 여러분이 판단해 주셔야지 이걸 양도자가 판단하겠냐고. 여러분이 판단해 달라고 이거 우리 공인중개사에서 부동산세법 하는 거 아니야. 시험에 합격해갖고 여러분 실무 딱 나가서 사무실 오픈해서 딱 책상에 앉았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고객이 들어오길 바라는데 고객이 들어올 때마다 심장이 뛰어. 멍해? 뭘 얘기해 줄지 모르게 되고 뭘 해야 되는지. 고객은 자꾸 뭘 물어봐. 세금 관계를. 그래서 결론. 1세대 1주택과 부수 토지의 비과세 여부 판단 기준 시점은 이해하시겠습니까? 몇 가지 조건 충족해야 되냐고요? 3가지. 이 조건을 어느 현재 시점에서? 양도의 현재죠.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서 가끔가다 놓치는 게 뭐냐면 요걸 놓쳐요. 즉 주택수는 어디 것만 갖고 따진다? 국내에 있는 주택수만 고려해서 국내에 있는 주택만 뭘 받을 수 있다?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자, 문제는 뭐냐면 지금은 부동산 투자가 자유화가 됐기 때문에 국내에 있으면서 국외 부동산을 투자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여러분.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자 보세요. A주택을 갖고 있고요. B주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강서구에 있어. 근데 이 B주택은 US LA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LA, 로스앤젤레스에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거를 지금 양도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잔이윤이요. 누군지 모르죠? 모르면은 젊은 세대, 알면은 올드 세대. 저 1주택이에요, 2주택이에요? 공인중개사님, 저 1주택이에요, 2주택이에요? 자, 요거 2년을 보유했대요. 공인중개사님, 저 강서구에도 하나 있고요. US LA도 하나 갖고 있어요. 요거 임대 주고 있어요. 저 지금 이거 팔았어요. 사장님 나빠요랑 똑같은데? 사장님, 저 비과세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없다고? 있다고. 왜 있다고야? 뭐만 가지고 국내에만 주택이 몇 개면 된다는 얘기야? 하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강속에는 A주택을 양도할 당시 몇 년 보였으면 2년을 보였으면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얘기 여러분. 자, 이거 처분했어요. 이제 유에서 했어요. 이거 2년 뭐 했어요? 저 비과세 받아요 못 받아요? 사장님, 공인중개사 사장님,
저 LA에 있는 USLA에 있는 주택 2년 뭐하고 양도했어요. 저 과세요 미과세요 물어봐 주세요. 그럼 여러분 주특기 내리 깔고 가만히 있는다. 암만 말 시켜봐라 내가 대답을 안 하실게. 내가 학원에서 1년 맨 앞에 앉았는데 내가 답변 한 번 안 한 사람이야. 물게 있어. 과세요 미과세요. 계속 입 다물고 있을 거야? 수업 안 끝내? 비과세죠? 이러면 일 나요 사장님. 왜 비과세야? 과세지. 그러면 여러분 말 듣고 이 사람이 양도소득세 안 냈다가는 이 사람 일 나는 거야. 다시 한번 비과세는 어디 있는 거만? 그렇죠. 그러니까 국에 있는 주택은 비과세고 나발이고 없어요. 결론 냅시다. 적으세요. 무조건 과세야 외국에 있는 주택은. 최근에 나온 문제예요. 이게 최근에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여러분. 요즘 문제가 이따위로 나온다니까. 내가 외운 대로 나오면 다 맞춰, 여러분. 이렇게 사례로 물어본단 말이에요, 여러분한테. 과세요, 미과세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면 또 틀렸어요.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요 주택의 개념 이해하셨어요? 국내라는 의미만 이해하시면 돼. 예. 근데 요 각각의 조건에는 여러분 또 무슨 규정이냐면 세법에 들어온 게 뭐냐면 각각의 규정이 또 뭐가 있다? 예외 규정이 있어요. 예외 규정이. 자, 여러분 시험에 합격하시고 나면 이거 여러분 예외 꼭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이 각각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충족한 걸로 봐주는 무슨 규정이 있다? 예외 규정이 있어요. 얘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어요. 역대적으로. 그 다음에 얘예요. 그 다음에 주택이에요. 개념. 최근엔 이쪽으로 자꾸 나오네요. 전통적으로는 요 예외가 시험범위고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최근엔 이쪽 개념에서 자꾸 물어보네요. 작년에 여기서 물어봤어요. 겸용주택. 재작년에 다가구주택 물어봤어요. 자, 요 내용이 바로 여러분 교재 바로 183쪽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페이지까지 쭉 나와 있죠. 솔직히 여기 있는 내용은 여러분이 다 숙지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여기 우리 책에도 나와 있는 내용은요. 여러분이 반드시 숙지하셔야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좀 쉬었다가 양도 또는 취득 시기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